미시간주 프라이머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지만 각각 아랍계 유권자들의 불만과 사법 리스크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장애인이나 간병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맨하튼 혼잡 통행료 면제가 발표됐습니다. 뉴저지주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산세 경감과 퇴직연금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빠르면 이번 주부터 난민들에게 식료품 구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직불 카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텍사스주 팬핸들 전역이 대규모 산불에 휩싸여 주요 핵무기 시설까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미시간주 프라이머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스라엘 일변도 정책에 대한 아랍계 유권자들의 불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어제 치러진 미시간주 프라이머리는 오늘 11월 대선 본선에 향배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주 주요 경합주 가운데 첫 번째로 치러진 경선인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직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인단 117명이 걸린 미시간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81%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지 후보 없음이 표수로는 10만 표 이상, 비율로는 13.2%를 차지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전략 단속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특히 아랍계 이주민 중심의 반 바이든 정서가 표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68.2%의 득표율로 미시간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며 연승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과반 대의원 확보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4차례에 걸쳐 91개 혐의로 형사기소를 당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 등 경선 외적인 요소로 대안 후보가 필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시간주 프라이머리 결과는 두 후보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줬지만 동시에 각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명확히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장애인이나 간병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맨하튼 혼잡 통행료 면제가 발표됐습니다. 또 액세서 라이드 등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하는 기관 역시 요금이 면제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발표한 중심 업무지구 통행료 면제 세부사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등록한 차량 또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지정한 차량은 통행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 대중교통 서비스인 액세서 라이드와 이를 통해 예약된 택시, 구급차, 성인 재활시설 차량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기관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후 적격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이용자는 1인당 한 대씩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정보와 장애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 차량이 신청인의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의 경우 현재 액세서 라이드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MTA는 이와 유사한 자격도 인정할 수 있도록 뉴욕시 주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트럭, 택시 등 운송업계에 대한 면제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주법에 따라 MTA는 교통 혼잡료 부과 60일 전부터 면제 신청을 받기 때문에 혼잡 통행료 시행일이 확정되면 면제 신청 역시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MTA는 혼잡 통행료가 시행될 경우 150억 달러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혼잡 통행료 반대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단체들은 혼잡 통행료로 인해 맨하튼 방문 고객이 감소하고 통근이 어려운 직원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새 회계연도 재산세 경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퇴직연금 신설 등 시니어를 위한 지출 계획도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새 회계연도 총 지출을 지난 회계연도보다 0.9% 소폭 늘린 559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또 새 회계연도 61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전망했습니다. 먼저 뉴저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산세 경감을 위한 예산은 이전보다 2.9% 증가한 273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보조액은 4.9% 증가한 35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등 직접 보조액은 4.9% 증가한 35억 달러입니다. 또 시니어와 장애인 의약품 지원의 자격 확대로 약 1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전년보다 1,200만 달러 증가한 8,25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주정부는 또 401k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Retire Ready NJ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35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 주거 유닛 건설에 1,000만 달러가,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 다운페이 보조에는 3,200만 달러의 예산이 할당됐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달러 증가한 216억 달러가 책정됐고, 이 가운데 공립학교 직접 지원금이 120억 달러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유아원 지원금 증가로 14,600명가량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난민들에게 식료품 구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배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뉴욕시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난민들에게 직불카드 배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민들이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 잡화점에서 28일간 하루 약 12달러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용도는 식료품과 유아용품 구입에 한정됩니다. 첫 번째 수혜 대상은 맨하탄 미드타운의 루즈벨트 호텔에 새롭게 도착하는 난민 500가구가 될 예정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뉴욕시는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 약 6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에게 제공되던 도시락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추산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에서 많은 양의 음식이 남겨진 채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난민 한 명당 하루 12달러의 지원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16,000달러로 뉴욕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직불카드로 주류나 담배 등 승인되지 않은 품목을 구입할 경우 수혜 자격을 박탈한다는 엄격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비자 발급 거부율이 대기업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국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동안의 H-1B 비자 거부율은 3.5%로 전년도의 2.2%와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두 자릿수였던 거부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지만 최근 들어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상승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비자 발급이 거부된 고용주 대부분이 취업비자 신청서를 10개 미만으로 제출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은 외국인 전문 인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H-1B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찾는 인력에게는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외국인 최대 고용주 탑 25위에 오른 대기업의 경우 비자 거부율이 평균 1에서 2%에 불과한 반면 1명에서 2명의 외국인 인력을 채용한 기업체의 비자 발급 거부율은 3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H-1B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4,052건, 그 뒤로 코크니잔트 2,592건, 인포시스 2,171건, 구글 1,267건 등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텍사스주 팬핸들 전역이 대규모 산불에 휩싸였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기후, 때 아닌 따뜻한 기온이 불길을 더 부추기면서 주요 핵무기 시설까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새벽 텍사스주 팬핸들 전역이 대규모 산불에 휩싸였습니다. 허치슨 카운티에서는 주택들과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됐고 핵무기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주요 시설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펜텍스 국가핵안보국 생산실의 대변인 측은 비필수 인력을 현장에서 대피시켰다고 밝히면서도 잘 훈련받은 소방서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감시하고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산불인 스모크하우스 크릭 파이어가 거의 1,040제곱킬로미터를 태우면서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60개 카운티에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산불 규모는 26일 화재 발생 이후 3배 이상 커졌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불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허친슨 카운티는 인구 13,000명의 보거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캐나디언과 인근 마이애미 지역에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캐나디언과 마이애미의 학교들은 휴교를 발표했고 캐나디언 동부 오클라호마주, 더럼 등 인근 도시들도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에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어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시키고 론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가 계정 보유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일 경우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이용자 가운데서도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컨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 활성 이용자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적용 대상입니다. 또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해 푸시 알림을 보내고 컨텐츠를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끝없이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틱톡과 페이스북 등 다수의 주요 소셜미디어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씩 하는 것은 해로우며 부모는 아이가 소셜미디어를 더 조금만 쓰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로 인해 미성년자 등 이용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 주정부 등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 초 오하이오주에서는 플로리다주와 비슷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규제법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 정지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나 소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비만 대사 수술은 고도비만이나 각종 합병증의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제2형 당뇨병 완화와 장기적인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츠버그대 의대 의료진이 미국 의학협회지에 18세에서 65세 사이 제2형 당뇨병 환자 262명을 7년에서 12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2007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실시된 4번의 임상시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체중 변화, 당화 혈색소, 당뇨 약물 사용량 등을 7년에서 12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험 참가자 262명 중 166명은 무작위로 비만 대사 수술 그룹에 배정돼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96명의 참가자는 의료 생활습관 관리 그룹에 배정됐습니다. 당시 모든 참가자의 체질량 지수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습니다. 연구의 1차 평가 변수 결과는 추적 관찰 7년 시점에 측정됐는데 비만 대사 수술 그룹 참가자들의 체중은 평균 20% 감소했지만 의료 생활습관관리 그룹의 참가자들은 8% 감량에 그쳤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 그룹은 혈당 조절에서도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 그룹의 참가자 54%는 당화 혈색소 7% 미만을 달성했지만 의료 생활습관관리 그룹 참가자는 27%만이 성공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추적 관찰 12년 시점에도 유의미하게 지속됐습니다. 수술 그룹은 평균 19.3%의 체중 감량 상태를 유지했지만 의료 생활습관 관리 그룹은 10.8%에 머물렀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연구 중 이 연구의 규모가 가장 크고 추적 관찰 기간도 가장 길다며 비만 대사 수술이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무료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정보 제공 지연 사태로 일부 대학이 입학 결정 마감일을 연기한 가운데 교육부가 새로운 해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학들은 오는 3월 교육부로부터 팝사 데이터를 받은 후 비교적 빠른 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종 재정 지원 제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및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와 협력해 이 업데이트를 며칠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 교육부는 팝사 관련 지원이 부족한 대학에 연방 학자금 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합니다. 교육부는 3월 본격적으로 전국 대학에 전달될 학생 정보 기록의 테스트 버전을 이번 주 대학들에게 전송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어제 유관순의 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 2019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결의안에는 2024년 3월 1일은 3.1운동 10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내용과 함께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을 주도한 주요 인물로 인권운동의 국가적 상징이 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론킴 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주 하원에서 그레이스 이, 에드워드 브런스틴 의원이 후원자로 참여했고 주 상원에서는 존 리우,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이 각각 공동 후원자로 동참했습니다.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다음 달부터 한반도 평화 법안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방의원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난해 3월 재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까지 하원 표결에 넘어가지 못한 채 약 1년째 계류된 상황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클린턴에 있는 프레스비테리안 칼리지에서 한인 신학생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인 신학생 유재영 씨가 학교 캠퍼스 레지던스홀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성적 구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을 파악한 학교 캠퍼스 경찰은 수사를 요청했고 25일 유 씨는 납치 및 범죄적 성행위 3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유 씨는 로렌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유 씨는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학생이며 피해자의 학생 여부 등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지만 늦은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